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과거 경제 위기와 사례와 양상이 전혀 다르다며 전례 없는 대책을 또다시 강조한 겁니다. 세계의 경제가 위기에 빠졌던 당시의 경제 상황과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또 박연미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연미 경제평론가님, 네. 지금 위기에 대해서 과거 위기와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겪은 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고 또 한국만을 겪은 외환위기가 있잖아요. 98년. 네. 이거 비교해서 조금 설명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90년대 네. 후반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남아를 휩쓸었던 이 외환 위기는 말 그대로 외환의 위기였습니다. 달러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동남아 시장의 경제 펀더멘털이 어려워지니까 해외에서 이 단기 외채, 초단기간으로 비싼 이자 받고 그 빌려줬던 돈을 일시에 걷어들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한 몫을 했던 게 일본계 자금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일본계 자금도 일시에 자금을 걷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당시 그 이른바 차입을 통해서 몸집을 불려가던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돈을 못 갚으니까 네. 여기에서 흑자 도산하는 기업들도 나오고요. 당시엔 사실 그 기업의 지배 구조가 선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후일 비판했던 이른바 문어발식 경영, 차입 경영 이런 것들의 부실이 쌓이면서 결국은 세계 10위권 내의 대기업들이 순서대로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여기에서 촉발이 된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위기가 이른바 금융권의 은행권의 구조 조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대량 해고와 이후의 극복 과정은 뭐 다들 잘 알고 네. 계실 텐데 이후에도 우리가 뭐 카드 대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대규모의 구조 조정을 겪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뭐 바이러스에서 촉발이 된 것이어서 그때하고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양상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당시보다 지금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죠. 예. 네. 근데 이제 외환위기하고 우리 요즘 언론이 어디에서 말을 안 하시는데 외환위기하고 한국의 지금 현재 상황의 위기하고 공통점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어떤 게 있죠? 외환위기도 사실은 무지의 소산이었어요. 무지의 소산이요? 정책 당국부터 시작해서 이 기업들이 예. 이미 경제학 서적 속에는 커런시 크라이시스라는 게 텍스트북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관료나 이 분들은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오만함. 우리는 좀 그런 소위 외환위기를 겪을 위험 상황은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냐면 한국 경제의 실제 데이터를 보면 네. 너무나 위험한데 정책 당국들이 데이터를 안 본 거예요. 사실을 안 보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안 듣고 그러면서 당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사실은 경제 위기라는 건 그 우리 외환위기도 마찬가지지만 네. 한 순간에 오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전주곡이 6개월 이상 이렇게 쭉 갑니다. 네. 그럼 6개월 이상 가면 분명히 한번 짚어봐야죠. 아마 아시다시피 우리가 1997년 12월 달에 외환위기를 선언했는데 외채 규모가 장단기 외채 규모가 얼마인지도 몰라. 부총리가 말하고 나면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 통계가 다 틀려. 그 통계가 제대로 된 데까지 1998년 1월 달 정도 돼가지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때하고의 똑같은 게 하나 있다고 하면 정책 당국이 무지의 상태에서 이런 문제에 접근하면 결국은 경제가 어렵다. 그 원인은 우리 박연미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좀 다른데 다르지만 무지라는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 못하고 있다. 이런 무지,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의 이제 무지라는 것은 뭐, 그 외환위기의 무지라고 하는 거는 커런시 크라이시스를 네. 정책 당국이 너무 몰랐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에 의한 그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거는 예. 원인이 전염병이잖아요. 네. 그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의학하는 사람이, 의학 예방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분들의 판단에 근거해서 모든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한 1개월 넘게 지나가면서 그 부분이 지금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반복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네.
이런 식의 우리가 겪어보지 않는 일을 당할 때는 항상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 팩터에 따라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예.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연미 평론가님, 네. 그 이제 외환위기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위기의 진앙지였다면 네. 2008년 금융위기는 선진국이 진앙지였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2008년 세계 네.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촉발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부실한 주택담보부 채권을 금융회사들이 헐값에 이른바 돌리면서 여기에서 차익을 마진을 챙기는 그런 시장이 있었는데 이 시장이 부실화되면서 금융권이 연쇄적으로 전염이 된 거죠. 여기서 시작된 금융시장의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금융시장을 치유함으로써 실물로 지나치게 전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공조해서 무역을 하자. 그리고 경상수지 4% 룰이라는 걸 만들어서 경상수지 흑자 많이 내는 나라들은 인위적으로 통화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다른 나라하고 균형 성장을 도모하자 이런 방식의 솔루션이 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문제는 금융시장이 실물의 위축을 반영하고 금융시장의 지표가 굉장히 나빠지는 것을 실무시장이 다시 염려하면서 금융과 실물이 동시에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난 2년간의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교역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2년을 잃어버린 2년이었다고 치면 그런 상황에서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어디 하나 우리가 기댈 언덕이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사람과 물자의 교역을 중단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보다 아마 극복하기가 훨씬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예, 앞서 이종욱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주체 원탁회의 오늘 네. 했고요. 내일은 또 비상경제 회의 한다고 그러죠. 이게 위기 의식은 높은 것 같은데 네. 똑 부러지는 마땅한 대책은 안 나온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우리 혼자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더 답답한 부분이고 10년 전, 12년 전에 우리가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는 공조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연대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사람과 무역을 통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 G20을 중심으로 한 그런 리더십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게 EU가 하나의 유럽이라고 했지만 지금 다 국경을 닫아 걸었거든요. 그리고 30일 동안 외국인 들어오지 말아라.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고 무역도 못하고 폭스바겐이나 다임러 크라이슬러 공장 세웠죠. 예.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물건을 팔아서 교역을 많이 해서 환율 조작하지 않아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참 걱정스러운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금융위기 이후 다시 시작한다는 건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이죠. 예. 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소집을 했었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여 년 만에 다시 그 회의를 하게 된 건데 아마 이 자리에서는 의지를 다진다. 추경을 신속히 집행한다. 이 정도의 뭐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욱 교수님, 그러면 지금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예. 지금 코로나 세계 경제 위기에 볼 때 이 예, 예.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의 강도, 예, 예. 충격의 범위는 예, 예.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도 굉장했는데 지금이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해요. 사실 이 우리 대통령께서 과거에 우리 겪어보지 못한 경제적 위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이론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 2008년도부터 이 경제 이론은 현재와 같은 경제 구조화에서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떤 경제 구조냐 하면 과거에는 돈의 이동이 있고 실물의 이동이라는 것은 상품과 이동한 걸 생각했어요. 예. 근데 이제는 뭐냐 하면 글로벌 밸류 체인, 서플라이 체인이라 그래서 이를테면 중국에 부품이 없으면 한국에서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다음에 독일에서 보내주는 무에서 못 해요.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움직이는 경제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한 번도 안 겪어봤죠. 네. 이거는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 겪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지금까지 전 세계 경제는 항상 탑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탑 세계 경제 리더십이 세계 경제 리더가 하나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탑 G2예요. 네. 그 G2인데 G1이 됐을 때는 이끌고 가는 것이 좀 편해요. 네.
왜냐하면 강한 사람이 따라와 할 수 있는데 이 G2라고 하는 데가 지금 경제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이 G2가 다들 리더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G2의 중국은 실물 경제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의 예. 중심지고 네. 미국은 금융의 중심지인데 두 개 다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우리 경제학에서 이 기관차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 미국이라든지 중국 경제가 한번 움직이면 8개에서 10개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데 네. 네. G2에 해당하는 두 국가가 그냥 딱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세계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기차가 없어졌던 겁니다. 지금 박연미 평론가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2008년에는 글로벌 이게 공조가 잘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지금은 원유 생산만 가지고 보더라도 예, 예.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렇게 예. 전쟁을 벌이지 갈등을 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극복하는데도 조금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비관적인 전망인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는 전염병에 의한 파급 효과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국경을 닫는 것은 인류 역사상 전염병 차단하는 데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경 차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실물 부분에서 원자재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제일 큰 거죠. 그런데 돈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금융 파트에서의 공조 현상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박연미 평론가님, 지금 이제 이 교수님께서 금융 분야의 공조는 어렵지 않다. 근데 사실 지금 금융 쪽에서는 각국이 지금 금리도 내리고 네. 양적 완화도 하긴 하는데 이게 이 실물 경제를 떠받치는데 너무나 지금 효과가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걱정이 큰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돈을 풀 만큼 풀어서 더 이상 돈을 푼다는 것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네. 이걸 시장이 좀 의심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난 월요일 뉴욕 증시입니다. 예. 사실 연준이 2주 사이에 금리를 1.5%포인트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네. 사상 처음으로 다시 2015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고 임시 FOMC를 열어서 거기에서 파격적으로 금리를 내렸는데도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예. 3,000포인트 이상 다우가 빠졌는데 네. 그 얘기는 돈을 풀어서 과거와 같은 양적 완화 방식만으로 이번 위기가 극복될 거냐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추가로 간밤에 대책이 하나 더 나왔죠. 미국에서 지금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240조 원 되는 돈을 여기에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정책을 포함을 해서 예. 추가로 재정 집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고 나서야 뉴욕 증시가 약간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다시 폭락 후 반등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폭락한 그 지수를 생각하면 반등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니면 연준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에서도 지금 영국이 3,300억 파운드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각자 본인들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른바 유동성 위기를 피해가기 위해서 돈은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그 이후에 세계 경제가 이른바 과거와 같이 V자 반등을 해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한 가지 있는 거고 G7이 모여서 화상 전화 회의했습니다만 뾰족한 수가 없었죠. 그리고 G20을 통해서 극복을 해보자.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모여서 논의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 2010년처럼 잘 될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전 국민의 1인당 뭐 우리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 네. 된다고 합니다. 지원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도 비슷한 지원책을 얘기했죠. 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서울시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가구 수로 치면 117만 가구 정도, 사람 수로 치면 한 300만 명 정도, 서울시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예. 재원은 한 3,3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 적게는 3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 영세 소상공인, 그리고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이런 분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주시를 비롯해서 각 지방자치가 추진을 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만약에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만으로 부족하면
시 차원의 추경도 불사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주, 강원 그리고 이번에 서울까지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큰 가운데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속속들이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좀 여전히 좀 도입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난 기본소득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을 따로 마련해야 됩니다. 네. 그게 처음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딱 끊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추경이다. 네. 추경의 재원을 가지고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시 논의를 하자.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라는 분도 이 잘 했던 말을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미국의 의회라는 것이 이미 추경을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의회에서 페이롤 텍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네. 의회에다가 요청했단 말이죠. 요청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네. 페이롤 텍스를 통과시키면 사실 가구당 100만 원 정도의 효과를 내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급여세 예, 깎아주는 그게 거. 그렇죠. 네. 그럼 경제학적으로는 뭐냐? 이미 경제학적으로는 이런 분야로 노벨상이 2분이나 나오셨어요. 뭐냐 하면 개인이 소비를 결정하는데 어떤 소득을 가지고 하느냐 네. 물으면 사람들이 다 근로소득, 즉 연구소득에 의해서 소비 결정한다. 네. 그러면 뭐냐면 재난기본소득을 주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우리 기초연금 같이 계속 주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사람들의 경우에 그 돈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 놓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장 쓰질 않는다. 당장 쓰지 않는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더구나 요즘에 이제 밖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 얼마나 피해가 좋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롤 텍스를 우선적으로 깎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해줬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미국은 지금 위기 상황이지만은 철저하게 경제 이론에 입각한 페이롤 텍스나 이런 걸 깎아서 실제 너 돈이 이 순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국회가 세금을 낮추는 거는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 한번 그 낮춰준 걸 고치려고 그러면 4, 5년 이상 걸립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5년 동안 내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번에 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한국도 자꾸 기본 재난소득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네. 오히려 의회에다가 국회에다가 국회에다가 소득세 좀 깎아주고 네. 고용보험료 좀 깎아주고 네. 네. 그다음에 저 의료보험료 좀 깎아줘라. 네.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대통령이 싫어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 소득이 더 늘지 않겠어요? 네. 감세 정책 쪽으로. 그 감세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거는 딱 닫아놔 놓고 자꾸만 하면 일시소득에 해당하는 네. 쿠폰 물론 그것도 어떤 형태를 하냐에 따라겠지만 하니까 정부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재정 부담을 져야 되니 청와대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근데 세금을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얼마 안 되고 그렇죠. 세금을 깎아주면 소득이 많은 사람만 혜택을 보지 않느냐는 그런 반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네.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이거면 이제 선진국이라 그러지만 선진국 평균 그 1인당 국민소득이 38,000불입니다. 네. 3만 잘못 모으다 보면 3만 3,000불 상하에서 우리 지금 사회자 말씀하시는 가운데 세금 내는 사람이 53%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저 지방자치단체장께서 무슨 그뭐 재난소득 주겠다 이렇게 하면 세금 내는 사람은 죽으려 그러죠. 네. 또 이거 뭐 뭘 또 더 걷어가려 그러냐. 네. 아니 그럼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갈 수 있는 이런 세제 혜택부터 좀 주고 생각해야지. 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뭐 세금 내는 사람은 딱 묶고 나놓고 자꾸 퍼주겠다 그러면 결국 다 이게 53% 세금 내는 사람의 부담으로 계속 돌아올 거라는 거죠. 예, 네. 박연미 평론가님. 네.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보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분들이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지금 시청자 문자가 와 있는데요. 5261님이 자영업자는 벌써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뭐 금리를 낮추고 있는 이 저금리 시대 상황에서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자영업자들은 아무래도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신용이 상당히 높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분들보다 금리가 높은 채로 대출을 예. 받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 중에도 그분들이 이른바 대환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싼 값에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대책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심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지금 자영업자 입장에서 장사를 못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간다는 거는 정말 간판을 내려야 되는 위기 상황에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심사하는데 한 달 보름이 걸린다 이런 얘기 나오면 자영업자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부 누수를 감안하더라도 신속자금 대출은 이른바 생계비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부정수급 문제 이런 것들은 걷어들이는 방식이 더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 2월을 보니까 워낙 이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놀 수밖에 없는 휴직자가 급증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상황이 안 좋으면 예, 예. 할 수 없이 일자리를 끊기는 해고되는 사람이 늘어날 텐데. 네, 맞습니다. 저 외환위기 때도 이게 심각한 문제였고 예, 예. 올해도 이런 위기가 더 이 고용 부분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가 아닐까. 경제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네. 고용 부분의 충격이 가장 커요. 네. 이게 그 고용 부분에서 특히 이제 이 임시 고용직,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하는 예. 자영업자들 네.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가배를 얻기 때문에 네. 자기에게 발생되는 소득이 없으면 소비를 못 하잖아요. 네. 사실 이 부분 자체는 정부가 어떤 이런 위기에 왔을 때 한국의 경제 구조를 한번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저도 이 몇 번 이야기 하시는데 자영업자들 경우에 우리 지금 한 545만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기업체 수로 생각하면 300만 정도 돼요. 통계청으로 하면. 거기에 취약계층의 자영업자 수가 한 370만 정도 된다. 340에서 350만 된다 그래요. 자, 이 취약계층을 정부가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네. 자, 340만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이거를 갖다가 정부가 융자를 해준다. 아까 우리 우리 박노중리에서 떼일 생각하고 네. 우리요 2009년 떼일 생각하고 해봤어요. 1조를 국회가 너 떼어도 좋으니까 한번 풀어드리라 했더니 그거 3개월, 4개월 만에 다 똥 나버렸어요. 진짜 버틸 만큼 버티다가 거기 필요해서 신용구역지에 왔을 때는 재원이 소진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부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DB가 있다. 근데 우리 정책 당국이 국민들은 정부가 이 DB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정부는 몰라요. 이를테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좀 드라이브 스루 하는 그 체크하자고 아이디어 낸 사람은 인턴 의사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마스크 재난 나니까는 이걸 정부망을 가지고 하자 하는 사람은 문경에 있는 시골 의사예요. 정부가 생각보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해봐서 아는데요. 취약계층의 자영업자 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오케이 내가 한번 해줄게. 실사 가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40분 이상 걸립니다. 네. 그러면 하루에 40분을 가지고 해봤자 몇 명 해주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응용하냐 하면 제가 대학에 근무해보면요. 대학에 국가 장학금 받는 경우는 대학이 손도 못 댑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CD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네. 그 집안의 그 가정 상태를 조사해가지고. 그러면 정부가 자영업자 이런 사람 DB를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그래서 당신 자영업자로서 평균 한 4, 5년 동안 소득세 얼마나 해서 그럼 그 소득세를 담보로 해가지고 원래 한 가구당 7천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소득세를 얼마나 했다 그러면 그 소득세를 보정을 받고 국세청에 DB가 있으니까 그거로 해주는 겁니다. 안 그러고는요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40분 그래 해줘봤자 1시간에 1명 해줍니다. 네. 하루 많아봤자 하루에서 10명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서류 심사하고 정리해주는 데 시간이 지금 보면요 네. 시간이 말리기 때문에 현장 실사를 면제하는 게 75%가 가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럼 사고 나는 사람이 나중에 이게 자기가 문제를 당하게 되면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개인은 나중에 징계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국가 장학금 주는 그 DB를 한번 해가지고 하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실제로 우리 자영업자들 가운데 그 혜택을 못 받는 분은 세금을 안 내신 분이에요. 이 기회에 우리 자영업자들도 세금을 내면 위기가 왔을 때 국가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확실히 이해하고 그런 걸 인지할 기회가 되고 그러니까 물론 국가에 DB가 없는 사람은 그때 네. 정부가 나서서 네. 복지 차원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박여민 평론가님,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PC방 같은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방역이냐 경제냐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정책이라는 게 사실 선악이 있는 게 아니고 선후가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아주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건 PC방을 통해서 지금 학생들 감염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행정명령을 통해서 PC방, 노래방 이런 데 가지 마라 내지는 아예 영업을 당분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예. 급한 불은 좀 끄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 경기도의 방식은 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지금으로서는 방역이 경제입니다. 이 시기를 단축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경제 대책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기한을 단축하는 거
그게 경제라고 보는 것 같아서 저는 경기도의 방식은 뭐 현재로서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을 잡는 게 우선이다. 네, 유정욱 교수님. 예, 예. 조금 그 앞서 우리가 금융위기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예, 예. 2015년 메르스 때도 예, 예, 예. 상당히 그 소비 유통이 급락을 했잖아요. 예, 예, 그 당시는 좀 짧은 기간이었는데 예, 예. 당시의 충격은 지금에 비하면 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예, 뭐 예. 되돌아올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당시. 그렇죠. 네. 그 정도 충격에서 네.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0.7 떨어지고 0.2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저 우리 사회자 말씀하신 네. 대로 사실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자체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솔직히 이 정부 있는 분들 마스크를 쓰고 회의하면 한 30분 KF 93대도 들고 하고 네, 30분에서 1시간 하면 숨이 가쁘다 그래요. 네, 네. 그럼 이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정시가 왜 저렇게까지 재건을 못 찾느냐 네. 하는 것 자체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온 시간이 얼마쯤 될 것인가 딱 하나밖에 우리 박 평론가 정확하게 하셨는데 백신 개발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뭐 전국의 의학 제약 회사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지금 그거는 시간의 문제고 운이 네. 좋아야 돼요. 네. 운이 좋아야 돼요. 소마비 같은 경우는 루즈벨트 거기 돈을 투자해도 돌아가시고 난 10몇 년 뒤에 하시잖아요. 네. 그렇듯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는 진짜 운이 좋으면 이거는 진짜 운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방역을 해서 경제를 우리 메르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메르스가 방역에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이 정상적인 경제,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도 좋아요. 준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오면 된다 생각해요. 근데 방역은 한국만 방역을 해서 성공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 전염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데가 네. 이제 국경을 닫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네. 바로 그거거든요. 국경을 닫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제는 방역을 해야 된다. 네. 만약 한국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방역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파가 제로로 가. 네. 제가 생각하면 한국에 이 솔직히 말하면 피난처로 오는 사람들이 폭발할 거고 소비도 폭발해서 억눌려가 있는 여행 소비 이 폭발이 돼서 나는 뭐 지금 고민하시는 사업체나 관광 여행하시는 분들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뒤에 그 수요가 폭발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좀 위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낙관적인 말씀 아니신가 듣는 분들이 상당히 조금 가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그래도 네. 낙관적인 것을 이거는 이제 이 그 전염병이라고 네. 하는 것은 그 뭐 내가 포로로 잡혀 있는 게 다 네.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긍정적 낙관론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방역을 잘하면 네. 이웃도 도와서 빠른 시간 네. 내에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하면 되고 실제로 제가 가보면요. 어떤 그 저 식당은 지그재그로 배치를 해가지고 예약을 받는데 네. 전화해봐요. 예약 받습니까? 받습니다. 지그재그로 합니다. 그럼 가보면 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고요. 박영민 평론가님. 네. 이 뭐 상황이 좋아지려면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지려면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전례 없는 이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시점에서 전례 없는 대책 어떤 정책이 뭐 추경안도 통과가 됐는데 어떤 정책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일단은 추경을 통과를 시켰죠. 간밤에 1차 네. 추경안이 통과가 됐는데 네. 오늘 오전에 당장 당정청 협의에서 나오는 얘기가 2차 추경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예. 네. 아직 집행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1차 추경 통과되고 만 하루도 안 지났는데 2차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청와대도 당시에는 그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재정 상황을 좀 면밀히 보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소규모 네. 집단 감염이 많단 말이죠. 추경을 추가로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의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난기본소득 기본적으로 정치인에는 동의하는데 전 국민에게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거 쉽지 않아요.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이게 이른바 김경수안 이재명안인데 네. 이렇게 되면 재원이 51조 원입니다. 예. 그리고 재난이라는 것의 사회적 정의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사람들까지 재난기본소득을 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장 일자리 없는 사람들, 생계비 걱정하는 사람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2배로 증액해서 지급하는 게 낫지 월급 있는데 안 쓰는 사람들에게 주는 건 적절한 대응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고 계실 텐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 지원안이 하나쯤은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